시간에는 챕터 14 농촌지역사회의 실천, 또 빈곤지역사회에서의 실천, 특수한 문제를 지닌 인구집단,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벌써 챕터 14가가 나가게 됐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세 파트,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특수 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농촌 지역의 농촌 지역 사회에서의 실천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현실이에요. 지금 농가 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농촌에 가면은 거의 청년들은 없고 노인들만 계시죠. 그래서 농촌 사회의 붕괴로 식량 안보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FDA에서 또 이렇게 중국의 모든 채소라든가 이런 농산물이 이제 이렇게 협력하게 되면 또 속국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이 농촌에 대해서 무시를 못하고 농촌에 대해서 국가에서 농촌 개발에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촌 지역을 많이 훼손시키고 아파트 짓고 그런 문제가 지금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 국토 및 환경 보전, 전통 및 문화 계승, 인간 교육장의 도시민을 위한 휴양 공간 등 농업, 농촌, 다원적 가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먹거리를 기본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촌을 살려야 되냐, 이런 그러한 오늘의 주제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농촌의 문제 한번 또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복지의 개념이에요. 농촌 복지란 농업을 조효한 생산 활동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 문제 해결과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원활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복지 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하여 농어민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도는 이론적, 학문적으로 실증되어진 틀이 아니고 농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요소, 농업, 농촌의 실천의 주요 주체에 있어서 지향점을 정리한 것으로 그림 14 교과서에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농업, 지역사회, 이제 농업이 있으면 농민이 있어요. 농촌, 농촌 복지, 가족, 개인, 농민, 공공기관 복지시설, 농촌, 지역사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가족, 개인은 공동체 회복을 사회 연대 강화, 농민은 전문화, 고령 농민형 영농 정치 세력화, 공공기관 복지시설은 농촌 사회적 정책, 지방정부 농협 시설화 사회화, 농촌은 쾌척한 생활환경의 구축이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도농 네트워크, 생협운동, 지방자치 분권 주민 참여, 이렇게. 그래서 고부가가치와 환경, 생태, 관광,
생명사업 이렇게 농촌복지는 이렇게 연계되고 있다. 그래서 공생기관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사회복지 실천 전략이에요. 고령화의 진전과 저출산, 농촌복지의 인적 물적 자원 부족, 새롭게 발생된 사회 문제의 증가라는 난관에 처해 있는 농촌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실천 전략에 대해서 배충진은 다음과 같은 제시를 하였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서비스 제공, 우리가 본 14-1에서처럼 대한 방어적 수준보다도 지역성의 방어적인 접근이 보다 적은 노력과 지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 농촌 복지 실천에 접근했어요. 복지적 측면은 문제를 지닌 개인의 사후 처리, 방문 요양 서비스 및 바우처 등 현행 복지 전달 체계,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 문제, 중복 낭비 위험성, 지역사회 복지 약화 문제, 이렇게 대안 방어예요. 지역의 방어는 사람보다 문제의 중점 대응,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 가능, 지역 기반 소규모 복지 시설, 복지 대상의 욕구와 적합성 높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어라는 건. 그래서 농촌복지 대상과 사업이에요. 농촌 경우에는 재가복지 중심으로 다양한 대상들에게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가급적 복지 대상들이 각자 집에서 노인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농촌 노인복지가 되겠어요. 노인과 장애인 각기 다른 집단처럼 보이지만 유사점이 많으므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설, 설비는 노인에게 필요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시설, 설비는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좀 낙후된 곳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복지 대상을 특정 연구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농촌 주민들이 확대한다면 농촌복지 실천 방법도 일방적으로 제공하거나 퍼주는 식의 복지에서 서로 돕는 복지로 개편할 것입니다. 또한 품앗이형 복지예요. 가장 절실한 서비스는 농촌 노인의 반찬 준비, 식사 수발, 대형 빨래, 또 병원 통원, 주거 개량 등 농촌 복지를 실천할 때는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와 개혁, 교육 문화, 환경 개선,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연계 협력 등이 매우 절실하다. 그래서 여기 농촌 지역의 사회복지 실천 과제는 농어촌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권별 통합보건의료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되고, 초중고등학교 평생기관의 교통수단의 연계,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원, 농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농어촌 지역 복지 실천의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촌에 어떻게 보면 노인들만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방법으로 대량 생산의 하우스에 대한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이러한 농촌의 전략을 한번 우리가 동영상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농촌을 살리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참고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 진천에 자리 잡은 한 농가.
12,400제곱미터에 달하는 유리온실에 싱그러운 초록빛이 가득합니다. 50종류가 넘는 다양한 잎채소가 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평범한 유리온실 같지만 여기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무언가 뿌리나 싶더니 놀랍게도 물속에서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그 수도 보통 많은 게 아닌데요. 지금 농장 안쪽으로 한 40m 정도까지 저희가 물고기 수조가 지금 민물고기들을 주로 키우고 그 중에서 이 농장에는 지금 돔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채소 농장에 물고기로 채소를 키운다. 수경 재배로 채소를 키우는 건 많이 봤지만 물고기를 함께 키우는 건 처음이네요. 어떤 이점이 있기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아쿠아포닉스라고 물고기를 키우면서 나오는 순환시켜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이제 식물 재배에 활용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물고기를 같이 키우다 보니까 저희가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이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농산물인 것을 확인을 하고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안전한 채소를 키워내는 이 농장.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선풍기 켜줘. 바람부터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까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IT 기술이 알아서 제어해주는 스마트팜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첨단 시스템이 집약된 농장을 만든 건 농업 종사자도 전공자도 아닌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 산업디자인공학을 전공한 공동 창업자가 농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새로운 농장을 탄생시킨 건데요. 저희가 전혀 이제 농업 쪽에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의 시스템이 나왔고 지금에서도 저희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아이디어가 넘치는 청년들은 채소 판매에서도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상하지 않게 상자에 담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시스템을 접목해서 지난해에만 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네요. 설립 4년 만에 직원도 60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농장에서는 도통 보이지 않는 직원들 어디 있나 했더니 바로 이 유리온실 안에 사무공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식사나 이제 기타 활동을 할 수 있게 키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직원들이 점심, 저녁 이렇게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쭉 저희 이제 사무실 공간인데요. 농업회사지만 농장 일은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농장이 아닌 쾌적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수도권도 대도시도 아닌 군단위 지역에 있는 회사지만 직원들이 모두 젊어 보이죠. 나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욱 씨 나이가 몇 살이었죠? 29. 기욱 씨는요? 서로 친구입니다. 기욱 씨 나이가 몇 살이죠? 저 올해 30살입니다. 저는 28살입니다. 30살이고 올해 1월 5일 입사했습니다. 평균 29살 정도? 그럼 제 고령자가 몇 살인가요? 최고령자를 찾아서 최고령자입니다. 몇 살이시죠? 40살입니다. 근데 굉장히 다른 회사에서는 젊은 친구인데 저희 회사에 와서 부르는 안타깝네요. 근데
직원들 대부분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이곳 진천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외지인입니다. 식품 MD로 일하고 있는 김용현 씨 역시 이곳에 취업하기 위해 도시를 떠났습니다. 농산이라 하면은 땅이 있고 풀이 있고 이런 시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가운데 이런 유리온실 안에 신식의 이런 사무실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놀랐었습니다. 농촌으로 왔는데도 젊은이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농사와 관계 있으면서 작업 환경 깔끔한. 네, 맞습니다. 네. 농촌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일거리가 없었던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온 결과인데요. 이 지역의 이제 어르신분들 모셔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노동력을 지금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스마트팜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게 이 젊은이들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이제 엽채류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남기는 이득을 보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을 거고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돌아왔다. 집으로. 포기가 아니라 선택한 거야. 최근 개봉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서울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고향에 내려가 직접 키운 농산물로 끼니를 해결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나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 농부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증명하듯 지난달 개최된 2018 귀농귀촌 청년 창업 박람회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귀촌 인구가 한 47만 명 정도 육박하고 있고요. 2030 세대가 5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귀촌 귀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20, 30대 청년이 농촌에 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40세 미만 청년 농부의 비율이 평균 31.8%에 달하는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나라 청년 농부 비율은 4.4%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원래 농산업 그 자체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도시 근로자보다 훨씬 수입이 높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 30, 40대 농민보다 70, 80대 농민은 수입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농업 자체가 퇴보하게 되는 거죠.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 농업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농업 분야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농촌의 청년들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별 강연이 진행되겠습니다. 김재훈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농업 관련 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농사를 짓는 건 아닙니다. 첨단 IT 기술이나 새로운 가공 기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업을 하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우수 청년 창업인으로 선정된 33살 김재훈 씨 역시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김재훈 씨의 회사 역시 농촌이 아닌 서울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방울토마토를 예쁘게 촬영하기 위한 손길이 한창. 그런데 이 토마토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정말 저희가 아직 다른 데서도 지금 판매 중이지 않고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좀 신품종 제품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걸 딱히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제품이라서요. 직원 15명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는 신선식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그러면은 6월 10일부터 이제 노지 살고 나오는 건가요?
5월 8일이면은 다음 주 중에 일단은 예약식으로 런칭을 할 거고 추이자두로 넘어갈 때만 제가 추이라고 표기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자두라고 해서 나갈게요. 어떤 거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직원들은 모두 반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통화하시는 거 들으니까 과일 얘기네요. 과일 담당이세요? 제가 과일도 많이 하고 있고 채소류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최근 농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김재훈 대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작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가 상품 그리고 이제 브랜드 상품, 그 대기업의 브랜드가 붙은 제품보다는 농민들의 땀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산지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느낀 다음에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저희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과일이나 채소 이런 상품 자체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의 특징이나 농부의 철학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담아 홍보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를 통해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땀과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됐고 이런 경험은 곧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이제 생산자분들과 이제 교류를 하고 한 팀이 돼서 많이 이제 논의하는 작업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자분들의 성향도 기존의 대형 유통사들한테 흔들리지 않는 자체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싶어 하시고 뭔가 항상 새롭게 도전하시는 그런 생산자분들이 저희 그 협력 생산자분들이 많으세요. 농민들의 노력과 정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국 각지 농촌을 찾아가는 것 역시 이들의 일입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작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이제 하우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축사하게 작년부터 이제 미니 오일을 좀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출하 전에 한번 확인하러 지금 농가 방문 중입니다. 제일 멀리는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는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매몰도라는 섬도 가고요. 제주도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예 봉화 오지 산골에 가보면 휴대폰도 안 터지거든요. 그런 곳도 가서 얘기도 하고 주당 한 2,000~3,000 km? 2,000km에서 3,000km 정도 차를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이천의 미니오이 농가.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바쁩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다 같이 찍은 현수막입니다. 홈페이지 올리시려고요? 네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상품을 확인해야겠죠. 제철을 맞은 오이 향기가 입구부터 가득한데요. 작황도 확인하면서 마케팅 포인트에 대해 고민하고 생산자와 함께 의논합니다. 이거 미니 오이랑 그냥 일반 백다다기 오이 있잖아요. 예예. 뭐 재배 어려움의 차이가 있었나요? 뭐 미니 오이가 좀 더 힘들다던가 아니면은 그 재배상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게 백오이 일반 우리 그 백다다기보다는 이 장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농부들의 새로운 도전과 남다른 정성을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해 주려는 이 청년들의 노력에 농장 대표는 고맙기만 합니다. 좋은 물건을 생산을 하고 깨끗한 물건을 정직하게 생산을 하는 거는 농민의 몫이지만 사실은 뭐 하나에서 10가지 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전국적인 온라인망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알려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웃을까요? 하하 웃을까요? 허허 할까요? 좋으세요. 네.
지금 찍으신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에 활용되는? 저희가 이제 후보정 작업을 거쳐서요. 저희 5위의 상세 페이지 안에 농부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냥 제품 자체뿐만 아니고. 네. 생산자분의 이미지가 과연 이 제품하고도 매칭이 잘 된다면 소비자한테 크게 어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땀과 열정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이가 이제 고가 비품들이 많이 나오고. 김재훈 대표는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결국은 제가 이제 경북 의성이라는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요. 왜 우리 농업은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자립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농민들이 제대로 기르고 제값받는 환경,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프레시한 상품을 제값 주고 사 먹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청년 농부, 창업농의 도전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농업인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에게 최장 3년 동안 매월 최대 100만 원씩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청년 농부에게 기술력 위주의 심사를 거쳐 최대 30억 원을 연리 1%에 대출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농사 장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면소재지에 가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가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미 농촌도 대부분이 농업을 종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농사를 짓게 정착시키면 면회가 살까요? 그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걸 생활공간으로 만들고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뭐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을 만들어주면 젊은이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남 구례군 산골에 자리 잡은 이 기업의 이야기를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24살 박미지 씨는 1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구례로 내려왔습니다. 담당 업무가? 저는 도국도공방이라고 거기서 생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생산관리? 네. 동료분들도 연락처 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몇 살 정도 되세요? 여기 20대 분들이 많고 보통 30대? 한 부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 회사 정규직 직원 521명의 평균 나이는 38살. 이런 산골의 위치한 회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미지 씨가 20살 나이에 고향을 떠났던 이유,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온 이유, 모두 일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교통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좀 많이 치이다 보니까 생활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항상 원래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일자리만 있으면 좀 다시 구례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자리가 생기고 다시 내려오게 되었죠. 이렇게 청년들을 돌아오게 한 건 5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낸 이 식품 가공단지입니다. 구례군에서는 군 차원에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 유치를 위해 힘썼습니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맞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었고요. 또 공장 일자리만 많이 생기면은 저희들 이런 좋은 환경을 미래 자산인데 또 이것이 또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굴뚝 없는 기업, 친환경, 유기농 이런 기업을 저희들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산지와 가까운 농촌의 식품 가공단지를 구성하기로 한 이후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해 고민했는데요. 농촌에 부족한 상업시설이나 인프라를 사내에 조성해서 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직장으로 만드는가 하면
이 넓은 잔디밭에서는 매년 직원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 락 페스티벌도 개최해 관광객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가 세워진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 이 단지를 운영하려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직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청년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멋진 자연 경관을 활용해 숙박시설, 문화시설을 만들자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부쩍 늘었습니다. 시골인데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희도 처음에 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테마파크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굴의 군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논밭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광양시지만 면도 많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와서 너무 놀랬고요. 청년이 돌아오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조용했던 산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식품 가공 과정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공개하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이제 연간 17만 명에 달하는데요. 일자리가 있는 활기찬 농촌. 이제 이곳의 청년들은 굳이 도시로 나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23살 송지연 씨 역시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젊은 친구들은 보통 어디로 취직을 나가요? 보통 얘들은 아르바이트 하고 있죠. 네. 어디서 아르바이트해요 보통? 그냥 카페라던가 편의점, 뭐 영화관 이런 데서 알바하는데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애들보단 제가 더 좋은 조건이죠. 네. 정규직으로 네.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청년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인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저희가 20대가 7명이고요. 30대가 3명, 50대죠? 2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럼 20, 30대가 거의 전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네. 젊은 친구들이 외지로 많이 안 빠져나가고 여기서 이제 일터를 잡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자리는 고스란히 지역 인구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이 회사가 식구를 늘려간 지난 5년 동안 구례군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농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청년들로 인해 활기를 되찾은 농촌에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농업은 한 번도 축소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인구가 늘어나고 잘 살게 되면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그래서 농업은 축소되지 않았는데 이게 새로운 시대가 들어와서 새로운 모양이 계속 바뀌어가요. 농업은 국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유능하고 젊은 청년들이 우리 농업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농촌 그리고 농업이라는 게 저희 청년들에게 더욱더 큰 비전을 주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새로운 도전이 농촌을 살리고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은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 우리가 젊은 농촌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고가 됐을 거라고 실현하는 것이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이라는 그런 수당도 있고 농민수당도 있고 거의 많은 그러한 국가에서는 지금 많은 시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농촌의 이제 사회운동과 농촌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빈곤 지역 사회에서의 실천이에요. 한국 사회의 빈곤 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빈곤 상속이라든가 빈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루는 그러한 한국 사회의 빈곤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층 간 임금 격차 및 소득 격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성장 산업과 사양 산업 간 대규모의 사업장과 영세 사업장 간의 임금 격차와 맞물려 발생하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소비 침체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일자리에서 배제된 실업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이혼율 증가와 독거노인의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빈곤층이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빈곤층의 절대 다수의 여성화되는 빈곤의 여성화를 신빈곤 계층, 즉 근로자 빈곤 계층이라고 한다. 그래서 빈부격차의 심화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로 빈곤 개념이에요. 빈곤 가구에 속한 사람들 중 적어도 반년, 즉 1년 중 27 동안 노동시장에 이르거나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그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고 있더라도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해 빈곤으로 내몰리는 그런 계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증가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근로 빈곤층의 발생은 개인의 특성보다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가 기인된다고 보고, 둘째는 근로 빈곤층의 발생과 증가는 가구 인구학적 변화에 기인하고, 셋째는 개인의 특성도 근로 빈곤층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넷째는 근로 빈곤층 문제가 심화되어 이러한 이유로는 국가의 정책이 조절 가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 빈곤층 부재에 대한 적절 질적 연구, 그러면 노명대회 이렇게 이제 그 연구자를 노명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및 인구 중 빈곤 가율이 22.6%, 빈곤율은 16.3%가 수정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로 빈곤층이란 2인 이상 가구 중 도시에 살면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할 능력이 갖춰졌지만 월 수입은 중의 소득,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소득 중간 50%, 월 142만원 이하의 소득을 말하고 있다. 지금은 기초생활 비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한 200만원 정도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실직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여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분포는 중고령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학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가구의 특성으로는 상대적으로 모부 부자 가구의 비율이 높고 평균 가구 수는 일반 가구에 유사하고 월세 가구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곤 가구의 비목별 지출을 보면은 일반 가구에 비해 주거비용 부담이 높게 나타나 생계비를 압박하고 있으며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일반 가구보다 지출 비중이 낮아 생계 및 자립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장려세제 도입 배경, 경제환경 변화로 따른 경제 양극화로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 안전망에 충분하지 못하는 노령,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저소득의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 실직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3천만원 미만의 그 소득자들은 근로세제를 신청하면은 거기에 따른 국가의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로장려 지급 대상의 가구 요건이에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 70세,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손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의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 등이 300만원 이상인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형의 여기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총 기준에 2,200만원 미만 가구, 또 3,200만원 미만 가구, 홀맞벌이, 또 맞벌이 가구에는 3,800만원 미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2,200 미만은 150만원이 나오고, 홀벌이 가구에서는 260만원, 맞벌이에서는 30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요건이에요. 2022년 이게 좀 한 3년이 지난 그런 통계죠. 근로장려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 미만인 경우 갖춰야 한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사람들은 근로장려의 장려금의 산정의 50% 지급받아. 이제 여기 보면 2022년 변경된 점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 기준액이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여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빈곤 해결을 위한 복지 제도예요. 희망 리본 프로젝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서 에게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 리본 프로젝트는 새롭게 태어날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복지와 고용연계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의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 고용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하여 스스로 근로 의욕이 고치, 취업 능력 향상을 힘쓰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빈곤 지역에서 실천해서
근로빈곤층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제예요. 첫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대책, 반복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근로빈곤 취업자 중 비임금 근로자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임금 근로자의 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책의 비중을 조정하는 균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빈곤층 임금 근로자 가운데 중장년 일용직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지자재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위에서 자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취업 연계나 지속적인 일거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빈곤계층을 위한 근로빈곤층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제는 미취업 빈곤층은 취업 잠재력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이 40세 이상의 고졸 이상 학력짜리 높은 분포를 보이며 이들은 직업 경영에 거의 전무하여 자활지원 제도, 반숙련 노동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다섯째, 근로빈곤층의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이는 점진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의 흐름과 기회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실천 분야, 노인 지역사회 노인 문제가 참 문제죠. 생산 연령 인구가 71.4%. 여기에 이제 보면은 유소년 인구가 11.8, 생산 연령인구가 71.4, 고령인구가 16.8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 14-2는 2021년 연령별 인구 조사에서 나온 지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야의 실천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